여기가 어딜까? 있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요? 네, 요 자리. 몸이 한 요 정도 떠 있고 거의 잠겨 있었어요. 옷은 아예 다 벗긴 상태였으니까. 옷은 전혀. 네, 하나도 안 벗겼어요. 완전. 나주에 있는 드들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시신은 스타킹 두 짝 빼곤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어. 아니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중학생인가? 당시 민지는 19살, 고3 진학을 앞둔 학생이었어. 사건 당일 새벽 평소대로 자다가 그냥 갑자기 옷을 입고 그냥 외출하듯이 나갔어요. 민지는 새벽 1시쯤 집을 나간 걸로 보여. 외출한 민지를 목격한 사람도 있었어. 목격자가 본 건 새벽 3시쯤. 민지가 동네에서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야. 새벽 3시까진 동네에서 있었던 민지. 하지만 12시간 뒤에 민지는 드들강에서 차디 찬 시신으로 발견된 거야. 시신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 바로 안면 올혈. 올혈? 올혈이라면 누구한테 맞은 것 같은데? 얼굴 부분이 새빨갛다는 얘기야. 자,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질식? 맞아, 목 졸림. 네. 누군가 민지의 목을 죽을 때까지 졸랐다는 거야. 시신에서 발견된 건 이것뿐만이 아니야. 이제 검시를 하면서 상처 같은 것들을 확인을 했고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돼. 피해자 진례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돼. 경찰은 대대적인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가.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아는 남자는 수년 전 인물까지 전부 조사를 해. 이웃 주민, 동네 우범자, 동종 전과자까지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어. 형사들은 이들의 DNA를 일일이 대조하기로 해. 자, 결과는 일치하는 사람 없음. 200명 다 아니었어.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 민지가 새벽 1시에 집에 나갔다고 했잖아. 목격자 진술까지 고려해보면 누굴 만나러 나갔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민지는 당시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다고 했었지. 그렇다면 그 다른 사람과 그 시간에 민지가 어떻게 연락을 했지? 힌트를 하나 주자면 이때가 2001년이라고 했잖아. 채팅 같은 거요. 그렇지! 그래서 형사들은 민지의 컴퓨터 기록을 조사했어. 아니나 다를까 민지가 집을 나서기 직전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이 됐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잡아내야죠. 그렇지. 근데 확인이 안 돼. 왜? 당시 형사들이 열심히 그 사이트, 채팅 사이트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채팅 상대는 확인할 수가 없었대. 수사팀의 노력에도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렇게 드들강에서 살해된 민지의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어. 그러던 2012년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11년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피해자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금괴를 싸게 판다고 속여 전당포 주인 등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20대 남자가 검거됐습니다.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언론에 공개된 김 씨. 이 김 씨가 2001년 드들강 사건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때 범인이 강도 살인으로 복역이 된 상태였고 DNA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도 살인으로 복역하고 있던 피해자의 그 DNA가 채취가 됐고 그 DNA가 사건 피해자에서 발견된 체액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그런 감정서를 저희가 회신을 받은 거죠. 당시 형사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찾아갔어.
일단 DNA 일치 사실은 일부러 말을 안 하기로 했어. 아, 중요한 정보를 먼저 주면 네.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다물 수도 네. 있으니까. 형사의 첫 질문은 이거였어. 그 혹시 드들강 아십니까? 드들강은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민지양 아시죠? 모르는데요?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민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야. 그 민지양을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성폭행이요? 아니, 만난 적도 없다니까요? 자, 이제는 히든 카드를 꺼낼 차례야. 시신에서 발견된 DNA와 당신 DNA가 일치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오! 눈을 걷어차고 막 흥분해. 오! 그러면서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는 거야. 김 씨는 부인했지만 너가 생각한 대로 형사들은 김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검찰에 강간살인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야. 네. 그런데 김 씨는 검사에게 이렇게 말해. 피해자 몸에서 제 정액이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게요. 하지만 전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죽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피해자의 범행 전후 행적에 대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이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피해자 몸에서 김 씨의 정액이 발견됐잖아. 근데 이건 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 아니면 아주 치밀한 범죄자인 걸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 씨의 행적에는 여러모로 수상한 점들이 많았어. 2001년 당시 김 씨는 민지의 집에서 불과 500m 5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왜 DNA를 그때 채취를 못했나? 이 사실은 재수사에서 밝혀진 거야. 와. 2001년 당시에는 김 씨가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거든. 김 씨의 주소지가 당시에 살고 있던 광주가 아닌 다른 도시로 돼 있었던 거야. 게다가 드들강 사건 2개월 뒤엔 김 씨가 그 동네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사라졌대요? 바로 교도소. 김 씨는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개 23마리를 훔친 죄로 체포돼. 그렇게 수사선에서 자연스레 벗어난 거야. 와, 진짜 똑똑하다. 그치? 자, 게다가 수감 직후 김 씨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도 팔아버렸대. 모든 시점이 너무 기막히지 않아? 그러네. 그러나 결과는 불기소 처분. 사건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방법이 없나? 진짜로? 자, 드들강 사건은 얼마 뒤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 너 혹시 태완이법이라고 들어봤니? 당시 6살이던 김태환 군은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너무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어. 하지만 범인을 밝히지 못한 채 2015년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돼. 이로 인해서 살인사건 공소시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증하자 2015년도에 태완이법이 만들어졌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야. 자, 그 시기에 이 형사들도 미제 사건의 캐비넷을 다시 열게 됐어. DNA라는 강력한 증거와 유력 용의자가 있는 만큼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김 씨는 처음에 살인뿐 아니라 성폭행 사실도 부인을 했잖아. 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거라 주장했지. 이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사팀이 자료를 아주 꼼꼼히 봤다고 했잖아.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 다이어리. 아까 본 적 있지? 네. 형사들은 11월 30일에 쓰인 내용을 발견하고 머리를 쾅 하고 맞는 느낌이었대. 마법의
바로 생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건이 발생한 2월 4일은 민지의 생리 기간일 가능성이 높아. 김 씨는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었잖아. 그렇지. 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처음 보는 20대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박 검사가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을 했어. 본인 스스로 속칭 원나잇 선수다. 본인은 원나잇 선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칭 원나잇 선수라는 김 씨가 박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성관계 후에도 정자가 한 3일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피해자가 만나고 하루 뒤에 죽을 수도 있고 3일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검사 입장에서 와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15년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성폭행으로 보이는 성관계와 살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의 틈. 붙여야 하는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자료 중 하나가 우연히 이정빈 교수의 눈에 들어왔어. 피해자의 몸에서 체액을 채취한 방법을 설명한 부분이야. 자, 당시 피해자는 생리 기간이 끝날 때쯤이라서 적은 양의 생리 혈액이 나왔을 거래. 자, 검시 당시 중간까지 넣은 첫 번째 거즈에서는 정액만 채취가 됐어. 그런데 깊숙한 곳까지 넣은 두 번째 거즈에서 정액과 생리 혈액이 동시에 채취된 거야. 동시에 나왔지만 하나로 섞인 건 아니었대. 자, 정액과 혈액이 섞이지 않았다? 이정빈 교수는 여기에 의문이 생긴 거야. 같은 체액이니까 굉장히 잘 섞여요. 그런데 정액하고 피하고 안 섞였고 이게 무슨 얘기다.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액과 혈액이 맞닿아 있어도 움직임이 없다면 거의 섞이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섞이는 게 관찰됐어. 자, 그럼 피해자의 몸에서 정액과 혈액이 서로 섞이지 않았다라는 건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맞아. 성폭행 직후 피해자가 사망. 그 말인즉슨 DNA의 주인이 바로 살인범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15년이 지난 2016년 8월 5일 검찰은 김 씨를 강간살인으로 기소했어. 김 씨는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어. 이렇게 드들강 사건은 무려 16년 만에 끝을 맺게 돼. 때는 2001년 봄. 한 학생이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있어. 오, 야, 시간대도 좋고 무엇보다 시급이 좋아. 그렇지, 시급이 세. 뭐였을까? 은행 업무 보조 및 운전. 거액의 돈을 차에 싣고 지점에서 지역 본부 은행으로 운송하는 거야. 자, 오전 10시 세 사람은 이런 특수 가방 2개, 즉 6억과 중요 문서와 수표가 담긴 서류 가방을 싣고 지점을 떠나 대전 둔산동으로 향해. 오, 웬일이야? 은행 출입구하고 제일 가까운 지하 1층. 완전 주차 명당 자리 있잖아. 명당 자리가 딱 남아있는 거야. 편하게 전면 주차를 하고 내려서 차 뒷문을 열고 수레를 꺼냈어. 과장님은 차 옆에 서서 지켜보고 성진 씨는 청경님과 함께 현금 가방 1개를 내렸어. 차 한 대가 급히 서는 소리가 들려. 딱 내리고 돌아서는데 진짜 완전 검은 복면에 검은 복장에 입은 사람이 총을 겨누고 이제 꼼짝마 움직여 쏜다. 진짜 발사돼? 진짜 총이야. 진짜 총이야. 그런데 총소리가 몇 번 더 이어졌어. 성진 씨가 룸미러를 보는데 검은 차에서 내린 다른 놈이 현금 가방을 끌고 가는 게 보여. 그 상황에서는 그냥 뭘 계산하고 한 게 아니라 차로 그냥 박아야 되겠다 생각했고 뒤로 후진. 꽉! 다시 앞으로 왔다가 두 번째 후진. 꽝. 기세에 놀란 걸까? 놈들이 현금 가방 1개는 포기하고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어. 자, 차종은 확인했어. 검정색 그랜저야.
그런데 아까 그 뒤에 들렸던 세 발의 총성이 있었지. 그때 범인의 총구가 과장님을 향했던 거야. 초유의 권총 은행 강도 사건이야. 범행이 일어난 그날 오전 평소 못 보던 낯선 차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 썬팅이 유난히 진하고 시동은 켜져 있어. 게다가 뒤쪽 문이 심하게 찌그러졌어. 범인정. 검정색 그랜저. 맞았어. 범인들이 탔던 바로 그 검정색 그랜저. 경찰이 이 차를 찾은 건 사건 발생 9시간 후야. 범인들은 진직의 종적을 감춘 시간이었지. 차 운전대, 손잡이, 유리창까지 싹. 해야죠. 자, 그리고 또 뭐 해야지? 차량 주인을 이제 검색해야지. 차적 조회 결과. 사실 이 차는 12월 1일부터 도난 신고가 된 차였어. 그러면 차에서 지문과 DNA는 나왔을까? 안 나왔을 것 같아. 나오긴 했어. 오. 했는데 전부 원래 차주의 것이야. 범인은 머리카락 한 올도 남기지 않았어. 자, 잘 따라와야 돼. 짭짭 이놈들. 시간을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으로 2달 전. 옮겨볼게. 대전의 한 골목이야.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한 주민이 트럭 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누군가를 발견해. 인근 파출소의 노모 경사야. 자, 알고 보니까 노 경사는 골목길 순찰을 돌다가 뺑소니를 당한 거야. 경찰을 친 목적은 명백하게 알 수 있어. 노 경사의 몸에서 사라진 물건이 하나 있었어. 자, 뭐겠어? 총. 맞아. 389경 권총. 은행 강도 사건에 쓰인 권총과 동일해. 이거 미쳤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네. 이 놈들을 어떻게 추적하지? 차. 그렇지, 훔친 차량들. 차에서 지문과 DNA는 안 나왔지만 검은색 그랜저 차주의 말이 차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 썬팅이 진해졌어요. 경찰은 대전 시내에서 영업 중인 썬팅 업체들을 탐문했어. 그리고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 있다는 한 업체를 찾았어. 썬팅지를 그냥 유리에 맞게 잘라달라고만 했대. 자기들이 직접 붙인다고 했다는 거야. 이상하네. 이상하지? 차종은 검정색 그랜저였어. 그거다, 그거. 매우 유력한 용의자들이지. 업체 직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제작됐어. 그런데도 범인들의 윤곽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 결국 2003년 3월 말 수사팀은 공식 해체됐어. 사건 발생 14년 후 2015년이야. 14년? 14년이 흘렀어. 와. 대전 경찰청에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어.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 그동안 우리의 과학 수사 기술, 특히 DNA 증폭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거든. 그치. 1나노그램의 시료에서도 DNA 분석이 가능해진 거야. 사실 사건 당시에 검정색 그랜저 안에서 손수건과 마스크가 수거됐었어. 근데 그땐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 자, 미제팀은 이 증거품을 다시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에 맡겼어. 한 명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확인됐다. 추출한 유전자 정보가 2015년 충북 경찰이 불법 컴퓨터 오락실에서 수거한 증거품 가운데 담배꽁초 1점과 일치한다. 충북의 한 경찰팀이 불법 게임장을 긴급 단속한 적이 있어.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근데 이거 또 냄새 맡았구만. 와, 아쉽지만 다 쳤어. 가 아니고 DNA 채취 진행시켜. 10여 년 전 그 미제 사건의 DNA가 이 담배꽁초에서 나왔어. 와, 진짜. 대전 분산동 은행 강도가 불법 게임장에서 이 담배를 폈다는 거지. 하지만 100명, 200명을 확인했는데도 특정이 안 돼. 고민의 고민 끝에 미제팀 형사들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어. 정보원이라고 하지. 당시 게임장에 종업원이 한 명 있었어. 그거냐, 그 단속 뜨기 전에요.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잠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있기는 한데. 걔 이름이 뭐더라 하다가 정학이라는 이름을 얘기한 거예요. 찾기 시작한 거죠. 정학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 나이 때 전국에 다. 일단은 전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확인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몽타주랑 똑같아. 그럼 이제 뭘 해야 돼? 이정학의 DNA. 그렇지. DNA를 확보해야지. 확보해야지. 잠복 끝에 이정학이 버린 물건을 쓱 수거해. 와, 100% 일치. 어머, 잡았다 이놈.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지. 이정학의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 공범. 맞아. 그 당시에 이정학이가 심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조금 이제는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다 말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다. 아, 공범 누구냐? 공범 누가 같이 했어 했더니 이승만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21년 7,553일 만에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범인을 잡았어. 잡았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야. 피의자 이정학은 혐의를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피의자 이승만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범행 자체를 부인해. 아, 예. 나 그런 적이 없다. 그 강도 자체가 그렇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이승만의 심리를 흔드는 거야. 몇 차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몇 개가 있어. 거짓말, 양아치, 사기꾼 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양아치 표현. 서명하고 날이 나고 일어나서 갈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가 당신이 양아치다. 형사님 옆에 형사랑 둘이 친구지간입니다. 근데 오늘 같이 훔치기로 했습니다. 이걸 둘이서. 그리고 훔칠 걸 절대 얘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도 무덤까지도. 근데 그걸 얘기한 놈이 양아치입니까? 얘기하는 내가 양아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 걸렸다. 너 진짜 걸렸다. 21년간 굳게 지켜온 절친간의 비밀. 이젠 모두 발각됐어. 은행 강도를 저지른 건 둘 다 인정해. 그런데 서로 상대가 총을 쐈다고 주장하는 거야. 누가 총을 쐈느냐가 왜 중요하겠어? 과장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3대1로 붙어도 제압할 수 있어서 총이 필요 없습니다. 총을 쏜 건 제가 아닙니다. 내가 총을 쐈으면 내가 왜 돈을 적게 받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승만에게 사람 다치지 않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승만이 권총을 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이정학은 20년형. 이승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왜겠어? 살인을 저질러서. 그렇지. 총을 쏜 건 이승만이라고 본 거지. 군대에 안 갔던 이정학과 달리 이승만은 육군 수색대 출신이었어. 실탄 사격 경험이 있었던 쪽이 총을 쐈을 거라 판단한 거야. 그죠. 1심 판결이 나고 얼마 후 전북경찰청 미제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 이 편지를 팀장님께 쓰는 이유는 팀장님 관할 미제 사건 중 전주시 소재 파출소 경찰관 한 분이 근무 중에 누군가의 피습을 받고 권총을 분실한 강도당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신 주소는 어디지? 대전 교도소야. 승만. 맞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승만. 이 제보를 받은 전북경찰청 미제팀은 대전 교도소로 달려갔어. 형사님, 제가 이정학의 부탁을 받고 권총은 숨기고 실탄은 분리해서 버렸습니다. 이젠 이승만이 이정학의 뒤통수를 치고 있어. 총을 숨긴 곳은 울산의 한 여관 천장이래. 우리 천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영장 읽어보셨잖아요. 관련된 물건이 나왔으니까. 나만 혼자 무기징역 받을 수 없다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고 이정학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을 거야. 이 눈물겨운 우정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야.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면서 여죄를 줄줄이 고백해. 두 친구는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대법원에서 사이좋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친구이기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고 친구이기에 범죄가 드러났어.